저에겐 부르기만 해도 애틋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저와 동생을 키우신 강한 분이에요. 저희 형제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어머니는 아버지 몫까지 온 힘을 다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는 시장의 작은 점포에서 수선집을 운영하셨어요. 워낙 꼼꼼하고 실력이 좋아서인지 어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셨죠. 저희만큼은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치열하게 도전했던 어머니의 노력에 운이 더해져서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작은 건물도 몇 개 가지게 되셨어요. 재산이 점점 불어나도 어머니의 생활은 바뀌지 않았어요. 늘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시장에서 가장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대신 여유가 생긴 뒤에는 저희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셨고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도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그때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학교도 가고 기술도 배울 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을 키우고 있잖니. 그렇게 수험생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 봉사활동을 다녔던 것 같아요.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저는 수험생이 되면서 학업에 더 집중을 하기로 했거든요.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신 어머니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법대에 입학했고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로스쿨에서도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 혼자 몸으로 자수성가해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늘 감사한 어머니에게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변호사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일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눈 팔지 않고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토록 바라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제가 호강시켜드릴게요. 아이고, 장하다. 엄마는 호강 같은 거 필요 없어. 공부만 하느라 꽃다운 청춘 다 보냈는데 예쁜 아내 만나서 네 가정 꾸리는 거 그거면 돼. 그게 최고 호강이야. 어머니는 제가 빨리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셨지만 시험에 합격한 뒤로 저는 더 바빠졌어요. 수습기간을 마치고 제법 이름 있는 로펌에 취업해 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되면 꽃길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은 해도 해도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실수하게 될까봐 일할 때는 늘 초긴장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쉬는 날엔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간당간당한 배터리로 잠들고 다음날이 되면 조금 충전된 상태로 그만큼의 하루를 살고 그렇게 4년 정도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은 좀 할만하니? 처음엔 진짜 뭐가 뭔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일하는 노하우도 많이 배웠고요. 아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쉬는 날은 맨날 잠만 자고 어디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 바빠서 누굴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저야 뭐 딱히 취미도 없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말인데 너만 원한다면 개업하는 게 어떻겠니? 내가 쭉 지켜보니까 도저히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서 그래. 그동안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니? 그 모습 보니 개인 사무실 내도 대충 할 것 같지 않고 말이야.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고민 좀 해볼게요. 개업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요. 민호 봐라.
지방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맨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얼마나 인생이 재밌어 보이니. 너도 좀 그렇게 살아봐.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다음 날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개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10년 정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제안이 처음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과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도 맞았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 안에 있는 알맹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야 하나? 아니야, 망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며칠을 신중하게 고민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을 해보기로요. 어머니, 저 해볼게요. 근데 개업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바쁠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은 아주 빛나네. 오랜만에 내 아들 같아.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건물 중에서 제법 위치가 좋은 곳에 사무실을 차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결혼할 때 쓰라고 하시면서요. 사무실도 정리가 됐으니 앞으로 저와 함께할 직원이 필요했어요.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내고 몇 명 면접을 봤지만 크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 사람까지만 보고 이 중에서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면접자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바로 깨달았어요. 그녀는 누가 봐도 예쁘다고 느낄 미인이었어요.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는데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개인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마음에 들었고요. 다른 면접자들을 두고 오래 고민했던 것이 무색하리만큼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혹시나 다른 곳에 취업할까봐 그날 바로 이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개업까지는 남아있는 2주 동안 그녀를 만날 생각에 남몰래 기분이 들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개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개업식에는 친한 변호사 동기 몇 명과 어머니, 동생, 그리고 아직은 유일한 직원인 그녀가 함께 했어요. 어머니는 작은 화분을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최 변호사님 대박 나세요. 감사해요, 어머니. 참, 여기는 같이 할 직원이에요. 이윤지 주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윤지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그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 반짝거리는 이유가 뭔지 알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어요. 제 들뜬 마음을 들킬 것 같았거든요. 개업식에 왔던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긴 것만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그날 왔던 친구들 중에 그녀를 노리는 녀석도 있었어요. 개업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친구에게서 뜬금없는 연락이 왔어요. 최변, 윤지 씨 남자친구 있어? 아무래도 내 스타일인 것 같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남자친구 없으면 다리 좀 놔주라. 나도 잘 몰라. 한번 물어볼게. 첫눈에 반한 후 한 달 동안 옆에서 지켜본 그녀의 모습은 따뜻한 햇살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행색을 보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에게 참 다정하더군요. 말투며 행동이며 미소며 모든 것이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그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종종 식사를 하자며 들르신 어머니에게도 한결같이 예의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머니는 늘 그녀에 대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 아가씨 요즘 없다면서요. 하지만
그녀에게 호감을 표현할 정도의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기에 마침 걸려온 친구의 전화에 제 마음을 숨겨 물었습니다. 저 이주임님,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애인 있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친구가 물어봐 달라고 해서요. 개업 시그널도 봤었는데 기억하시려나? 글쎄요. 다른 사람 얼굴은 기억이 안 나서요. 그것보다 저는 변호사님이 애인 있는지가 더 궁금한데. 그 뒤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어요. 사귄 지 한 달쯤 됐을까.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사무실에 찾아온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와 그녀가 사귄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을 은근슬쩍 내비쳤어요. 결혼을 서두르는 어머니의 모습에 제 마음도 점점 확고해졌어요. 그동안 봐왔던 모습에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의 청혼을 그녀가 기쁘게 받아주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양가에서는 결혼을 서두르길 바라셨지만 개업 후 더 바빠졌기 때문에 1년 뒤에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결혼하면 저를 분가시키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에도 하셨던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와 동생을 지켜달라는 그 말이요. 다행히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제 말을 들어줬어요. 장모님도 오히려 아내가 배울 게 많을 거라며 좋아하셨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싫어했다면 나 정말 괴로웠을 거야. 어머니 누구보다 좋은 분이시고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 나도 당신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머니 잘 모실게.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저는 늘 일이 바빴고 사무실엔 새로운 직원을 몇 명 더 뽑았어요. 대신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내는 내조하며 지내는 것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다며 제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없어도 어머니와 늘 함께 식사를 하고 저 대신 어머니와 좋은 곳에 가고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가실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서 함께 갔어요. 말 그대로 좋은 며느리, 예쁜 딸 역할을 제대로 해줬어요. 어머니와 아내는 늘 손을 붙잡고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가끔씩 아내의 선물로 비싼 가방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심각한 표정으로 환불을 외쳤지만 그 모습마저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딱 하나, 아이만 빼고요. 아내는 신혼 초부터 아이를 원했어요.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급했어요. 아기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 내가 아직 부족한가? 무슨 소리야. 당신처럼 완벽한 엄마가 어딨다고. 아직 우리가 깨가 쏟아져서 질투날까봐 아기가 기다리고 있나봐. 시험관이라도 해볼까? 천천히 기다려보자. 시험관이 여자한테 많이 힘들대.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누가 눈치 줘? 아니야. 누가 눈치를 줘. 그냥 내가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도 손주 보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는 당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알면 손주 필요 없다고 하실걸? 물론 저라고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저와 어머니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고 있는 아내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집안에 다른 쪽으로 경사가 생겼어요. 타지에서 일하던 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정처 없이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동생이 여자친구와 인사를 오기로 한 날, 한사코 음식을 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아내 때문에 집에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이것저것 요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두 사람이 왔어요. 동생의 여자친구가 등장하자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얼핏 아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를 따라 보육원 봉사활동을 갔을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3이 되고부터 못 봤지만 웃을 때 쏙 들어가는 보조개 하며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동생의 여자친구를 한눈에 알아본 어머니는 놀란 눈을 하고 다가가셨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여자친구와 동생이 대체 언제부터 연애를 한 건지 저도 궁금했어요. 또래였던 두 사람은 보육원에서 만나면서 계속 친하게 지냈었대요. 그러다 동생이 군대에 가고 제대하는 사이 동생의 여자친구는 대학에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고요. 공부를 잘했던 동생의 여자친구는 장학금을 받고 지방의 한 교대에 갔고 마침 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던 동생과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고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고백했는데 계속 차였어요. 공부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시험 합격할 때까지 꿋꿋하게 기다렸어요. 저도 사실 그때 오빠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는 고하고 제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시험 합격해서 교사가 돼야 좀 당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교사 발령 받았을 때 그때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동생의 여자친구 입에서 직접 나온 고아라는 말에 아내는 흠칫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눈빛에 연민이 가득해 보였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동생 여자친구의 손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 둘이 만난 지도 오래됐고 그렇게 둘이 사랑하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결혼은 언제쯤 하려고 하니? 그게요. 일단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은 내년쯤 하려고요. 그게 무슨...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니? 지연이 지금 임신했어요. 사주됐어요. 동생의 말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요. 어머니는 세상에 이런 경사가 있냐며 기뻐하셨고 저도 동생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어요.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축하한다고 했죠. 도련님, 그리고 예비동서 너무 축하해요. 그런데 동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결혼식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유난인 사람들도 많다는데 배 더 부르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그래, 생각해보니 윤지 말이 맞다. 일단 혼인신고도 하고 배 부르기 전에 식도 올리자꾸나. 지연이 괜찮니? 아무것도 준비할 생각 말고 그냥 몸만 잘 챙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사실 저 속으로 많이 떨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아라서 싫어하시면 어쩌나. 결혼도 안 한 주제에 임신 먼저 해서 안 좋게 보시면 어쩌나 그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가, 이제 너는 내 딸이야. 윤지처럼 똑같은 내 딸.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보자. 결혼식까지는 3달 정도 남았지만 인사를 하고 간 다음 날 동수와 재수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와 저희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원래 있던 지역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발령 문제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면서요. 임신한 며느리가 걱정된 어머니는 차로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내가 혹시 마음 상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어머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왕복 3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다니시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 운전 오래 하는 거 힘드실 텐데 내가 같이 가겠다고 해도 괜히 번거롭게 그럴 것 없다고 하시고. 당신은 참, 왜 이렇게 착한 거야? 나 사실 걱정했거든. 어머니가 재수 씨만 챙긴다고 질투할까 봐. 그런데 당신은 엄마 걱정뿐이네. 내가 그런 걸 왜 해? 동서는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그래서 더 신경 쓰이시는 거겠지. 이렇게 마음을 예쁘게 쓰니까 우리한테도 곧 예쁜 아가가 올 거야. 난 오히려 동서한테 고마워. 어머니가 기뻐하실 일을 만들어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아내의 마음속에서 뒤틀린 욕망이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동생이 혼인신고를 하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의 생신이 있었어요. 늘 그랬듯 아내는 어머니의 생일상을 집에서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재수 씨와 함께요. 동서도 불러서 같이 준비하려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하는 건 못 해봤을 거 아니야. 동서한테도 따뜻한 가족의 정을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임신 초기인데 괜찮을까? 요리하는 게 은근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어머, 날 뭘로 보고. 요리는 당연히 다 엄마 찬스 쓸 거야. 그동안 엄마 집에서 만들어 온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거니까 걱정 마. 동서는 기분만 내는 거지.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동서는 입덧도 없대. 임신이 체질인 것 같더라고. 그날은 나랑 동서랑 둘만의 시간이니까 어머니도 절대 집에 못 계시게 해줘. 알겠지? 돌아오는 주말에 어머니의 생일 모임을 하기로 했고 전날 동생과 재수 씨가 올라왔어요.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요리를 만들고 다음날 챙겨서 오겠다며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재수 씨를 데리고 데이트를 하겠다며 백화점에 가셨어요. 두 분의 손에는 옷이며 가방이며 아기 신발까지 한가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재수 씨를 보면 자신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입지 않는 비싼 옷과 비싼 가방을 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안 해주라고 스카프도 하나 사오셨어요. 아내는 좋은 것들이 많고 보는 눈이 높아서 아무거나 사주기 어렵다고 다음에 같이 가야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들들이 준 카드로 정작 본인 선물은 하나도 사지 않았으면서 아내까지 챙겨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라는 아내의 신신당부가 있었기에 저와 동생은 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리겠다며 억지로 밖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도 아내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아내는 가져온 음식을 차리기만 하면 된다고 힘들 거 없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매년 어머니의 생신상을 도맡아 차려주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얘기한 시간에 맞춰 집에 갔더니 정말 상다리 부러진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느껴졌어요. 작년 생일보다 더 화려한 게 새 식구가 와서 아내가 더 신경을 쓴 것 같았어요. 세상에 윤지야, 내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니? 사부인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조만간 전화 드리겠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마음으로는 한참 모자라요. 그리고 이번에 동서가 정말 많이 애썼어요. 손이 어찌나 빠르고 야무진지 몰라요. 그치, 동서? 네? 아니요. 형님이 다 하셨죠.
형님 어머님이랑요. 당신은 참 사람이 겸손해. 늘 고마워. 내가 당신 덕분에 기가 사네. 재수 씨도 처음이라 정신 없었을 텐데 수고 많으셨어요. 아내와 장모님 덕분에 어머니의 올해 생신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늘어나서 더 행복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수 씨가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곧 8주 차에 접어든다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별다른 증상도 없었기에 초음파 검사를 할 때까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동생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재수 씨 상태도 살필 겸 며칠 동생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아내도 걱정이 됐는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만류로 집에서 상황을 전달받기로 했어요. 그날 밤 퇴근 후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술을 한 잔 기울였습니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괜히 생일상을 차린다고 오라고 해서. 임산부한테는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 내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몰라서 아무것도 못 알아주고. 어떡해 여보.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자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기가 임신을 안 해봐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아내를 보니 속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금세 피로가 몰려왔어요. 그간 일이 고되기도 했기에 술 기운에 져버리고 초저녁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많이 쓴 탓인지 깊게 잠들지는 못했어요. 목이 말라 눈을 떠보니 1시간 남짓 지나 있었어요. 방 안은 캄캄했고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향하는데 서재 쪽에서 속삭이는 듯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귀를 기울인 순간 제가 술이 덜 깬 건가 싶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다니까. 아니, 요즘 유산이 좀 많아? 4주차 됐을 때 임신했다고 아주 떳떳하게 집에 올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혼전 임신이 자랑이야? 베어먹지 못한 거지 뭐. 솔직히 쌤통이야. 시어머니? 말도 마. 그 고한년 유산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지. 아주 싸고 돈다니까. 같은 고아라고 어찌나 끔찍이도 챙기는지. 엄마 있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비웃는 듯한 말투, 조롱 섞인 웃음.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데 통화를 끝내고 난 아내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어머, 여보 언제 깼어? 목마르면 말하지. 내가 가져다 줄 텐데. 지금 막 일어났어. 민우랑 재수씨 걱정돼서 나도 모르게 신경을 썼는지 깊게 잠을 못 잤네. 서재에서 뭐 했어?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 깰까봐 서재에서 했어. 동서 그렇게 되고 너무 걱정돼서 엄마랑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했지 뭐. 엄마도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 챙겨줄 부모님도 없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계셔서 다행이라고. 그랬구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네.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지만 그날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아내 입에서 처음 듣는 낯선 말투와 낯선 태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뭘 뜻하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기에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채로 남겨둬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며칠 사이 야윈 것 같다며 당장 보약이라도 드셔야 할 것 같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제가 아는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머니는 내내 재수씨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뱃속에 품은 첫 가족이었을 텐데.
어머니, 동서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좀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애가 워낙 속이 깊어서 그런 티를 하나도 안 내더라. 밤에 몰래 오는 걸 보는데, 아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지금 몸도 마음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닐 거야. 이제 곧 학교 방학하니까 휴가 좀 내라고 했어. 어디 휴양지 가서 좀 쉬다 오게 하려고. 어머, 어머니 정말요? 동서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금방 기운 차릴 것 같아요. 그날의 통화를 들어서 그런지 아내가 하는 말이 어쩐지 전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어머니를 챙기느라 바빠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피곤한 척을 하며 눕자 아내는 뒷정리 좀 하고 자겠다며 저에게 잘 자라고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신경은 온통 문 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얼마 후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멈췄고 밖은 고요해졌어요. 거실에 아무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방에서 나왔습니다. 고요한 집에서 유일하게 서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다가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 생각이 오해이길 바랬어요. 뭐 고아한테 고아라고 한 게 잘못이야? 이미지 관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어. 아까 뭐라는 줄 알아? 고아년 여행 보내준대. 임신하고 유산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진짜 둘 다 꼴 보기 싫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나랑 둘만 있을 때 확 어떻게 해버릴까? 덜덜 떨리는 심장을 간신히 부여잡고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든 척 해야 했어요.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제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한 침대를 썼던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정말로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을 저지르진 않을까. 지금까지 나를 감쪽같이 속였던 사람이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이상하지가 않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두려워졌습니다. 검은 속내를 언제부터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내의 본심이 뭔지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쩌지?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의뢰인이 논쟁 중인 땅이 강원도에 있는데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정리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이따가 사무장님 차 타고 같이 가기로 했어. 진짜? 요즘 당신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것 같은데 그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갔다 오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 잔뜩 해줄게. 걱정 말고 다녀와. 차에서 눈 좀 붙이고. 알겠지? 고마워. 어머니가 요즘 통 기운이 없으셔서 걱정이야. 당신이 잘 좀 챙겨줘. 부탁해. 별걸 다 부탁이래. 내가 늘 하던 일이거든. 당신 없으니까 어머니랑 오붓하게 재미난 시간 보낼 거야. 나도 오랜만에 어머니 독차지 좀 해보자. 집에서 나와 미리 빌려둔 렌트카에 탄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뭐 하실 거냐 물어보니 아내가 맛집에 들러 맛있는 걸 사오기로 했다고, 배달도 시켜서 둘이 집에서 홈파티를 하기로 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제발 별일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억지로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시장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아내가 간 곳은 만두 가게였어요. 만두, 특히 고기만두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이미 가게를 한참 벗어난 대기줄에 합류한 아내는 누군가와 한껏 웃으며 통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만두를 사기 전까지 꼼짝없이 저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기에 일단 가게 메뉴가 뭔지 검색해봤어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새우만두, 고기새우만두.
특별할 것 없는 메뉴였지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아내는 만두를 사들고 나왔어요. 아내가 주차장 쪽으로 사라진 걸 확인한 뒤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방금 전에 하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뭘 사갔나요? 급한 일이에요. 빨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고기만두랑 김치만두 그리고 고기 새우만두 사가셨어요. 다급한 저의 모습에 사장님은 얼떨결에 아내가 주문한 메뉴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주차장에 아내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11층, 저희 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식탁에는 이미 배달 음식과 아내가 사온 만두가 차려져 있었어요. 만두를 집으시던 어머니는 저의 등장에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안 돼! 어머니,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만두를 모조리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모습을 어머니와 아내가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바닥에 던진 만두 하나를 집어먹었어요. 곱게 곱게 갈려 있었지만 분명 새우가 들어간 고기 새우 만두였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새우라고요. 뭐? 새우가 들었다고? 그거 고기만두라고 분명히. 윤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내가 왜 새우가 들어있는 만두를 샀겠어? 나 분명히 고기만두 2개랑 김치만두 1개 샀는데. 사실 어머니는 심한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고 계세요. 조금만 먹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이 생겨서 항상 조심해 왔거든요. 아내와 결혼할 때도 어머니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 신혼 초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어머니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셔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내는 울면서 자기는 친정에서 준 천연 조미료를 썼을 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조미료 안에 건새우 가루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아내가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다며 어찌나 울었던지 달래느라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내도 특별히 더 조심했었기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대체 왜 그런 거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 어? 당신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떠나고 만두집 사장님한테 바로 확인했어. 당신이 고기 새우 만두 주문했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잡아댈 거야? 당신 나 미행했니? 왜? 내가 키이한 당신 어머니라도 어떻게 할까봐? 그래. 서재에서 그동안 장모님이랑 했던 통화 다 들었어. 제가 이미 통화 내용을 들었고 자신의 뒤를 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표정과 말투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화로만 들었던 바로 그 말투요. 그때 동생 부부가 도착했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어제 미리 연락을 해뒀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와줬어요. 동생 부부를 보자 아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네가 말했어? 내가 생일상 좀 차리라고 한 게 그렇게 안 입고 왔니? 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님, 누가 네 형님이야? 너 같은 고아랑 내가 같니?
진짜 가짠치도 않지. 같은 고아라고 너만 싸고 도는 어머니도 문제예요. 아세요?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이대로 두면 쓰러지실 것 같아 동생과 재수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는 처음 보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날카로운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몇 년을 수발들면서 비 맞춰가며 그렇게 살았는데 저 고아가 뭔데? 임신하면 다야? 근데 뭐 유산했잖아. 근데도 왜 다들 쟤만 신경 쓰는데? 나 애 못 가진다고 차별하니? 생일상도 이고지고 내가 다 만들었는데 쟤는 명품 가방에 옷에 신발에 다 사주고 나는 달랑 스카프?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고아 며느리한테 재산은 또 얼마나 주실 건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어머니, 당신은 따로 데려가서 더 좋은 거 사주시겠다고 하셨어. 당신은 내가 챙겨주는데도 그렇게 섭섭했니? 그래서 어머니 진짜 위험하실 수도 있는데 세월을 들인 거야? 그동안 어머니 위했던 거 그거 다 가짜였어? 아내는 자신의 민낯이 벗겨지자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는 듯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어요. 그동안 차렸던 생일상은 모두 사왔던 것들이었고 그걸 숨기려고 장모님 집에서 해온 척 한 거라고요. 그렇게 겉으로 꾸며놓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주는 콩고물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그리고 아내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재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제가 없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주러 오셨었는데 그때 알게 됐다고요. 그저 잘난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놀랐다고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뭐 몇 년 잘 붙어있다가 애 낳아주면 재산이라도 좀 물려주나 싶었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내가 죽겠어. 언제까지 착한 척하면서 비 맞춰가며 살아야 되는데 더는 못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까만 속내를 감쪽같이 속이고 천사인 척 두 얼굴을 연기하고 있었다니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재수 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끝까지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지 않았을까요?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죄 없는 어머니한테 왜?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저건 먹었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아니잖아. 안 먹었잖아. 그럼 됐잖아.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큰소리치는 아내의 모습에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바닥 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떠나.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야. 바닥? 넌 내 바닥이 뭔지 몰라. 끝까지 지만 고생하고 잘났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 발로 떠날 거야. 이 집구석 지긋지긋하니까.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이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제 등에 칼을 꽂은 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 방에서 동생과 재수 씨가 나왔어요. 제 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재수 씨에게 물었어요. 재수 씨, 혹시 어머니 생일날 저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수 씨는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가 혼전 임신했으면 부모님이 난리 났을 거라고. 자랑거리도 아닌데 조심하지 그랬냐고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 생일마다 고생한다면서 자기가 불효녀 같다고. 저는 부모님 없으니까
불효 저질 일이 없으니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못 배웠어도 어떻게 시어머니 생일에 빈손으로 오냐며 전이라도 붙이라고. 뭐?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했어. 다들 형님 좋아하시는데 괜히 내가 분란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씨 유산하신 것도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게 죄예요. 아주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유산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천사 같았던 나의 아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무서운 두 얼굴을 가진 악마였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고 본인 입으로 실토까지 했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충격으로 몸져 누운 어머니께서는 다 본인이 부덕한 탓이라며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본인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떠난 다음 날부터 장모님이 매일 사무실로 찾아오셨지만 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야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비셨어요. 최서방, 이게 다 내 탓이네. 내가 다 시켜서 그런 거야. 윤지는 아무 잘못 없어. 자네도 윤지 성격 잘 알지 않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응? 장모님, 솔직히 장모님이 윤지랑 그런 이야기까지 주고받으신 걸 제기로 들었을 때는 장모님한테도 화가 났어요. 자식이 삐뚤어지면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거 다 오해야, 오해. 나는 그냥 윤지가 스트레스 풀 곳이 없으니까 적당히 맞장구 쳐준 것 뿐이야. 얘가 정말 그럴 거라고. 그리고 말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던데 뭘. 서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덮는 게 어떤가? 저는 장모님에게 준비한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조용히 도장 찍고 마무리하자고요. 저에게 계속 빌던 장모님은 이혼 서류를 보더니 눈빛이 바뀌더군요.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막말로 우리 윤지가 3년 동안 그 집에서 식모처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실수 한번 했다고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딨나? 실수요? 똑똑히 전해주세요. 조용히 도장 찍고 갈라서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 정 때문에 살인미수로 신고하고 싶은 거 꾹 참고 있다고요. 그마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괴로워하셔서 이쯤 하는 겁니다. 장모님 같으면 제가 장모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랑 같이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아끼는 딸 형사고발로 넘기기 전에 알아서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죠. 3년의 보상이요. 그동안 제 돈 쓴 걸로 이미 넘칠 겁니다. 제 눈빛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건지 아니면 정말 잘못을 깨달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장모님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상대방도 더 이상 어떤 요구 없이 이혼에 합의했고 일정 기간을 거쳐 서류상으로도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직접 제 이혼을 맞는다는 건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법원에 출석하던 날 혹시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되진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몇 년처럼 더디게 흘렀어요. 그 몇 개월 동안 저는 잠시 사무실을 닫아야 했어요. 진행하던 일만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어머니는 자식들의 보살핌 덕분에 점점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그렇게 서로를 치유하며 살아가던 중 동생 부부에게는 아기 천사가 다시 찾아와 줬고
다음에 무사히 출산까지 마쳤어요. 동생 부부는 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귀여운 손자를 보느라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셨고 과거 일은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어요. 집안에 다시 웃음이 피어나게 해준 동생 부부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사랑하는 조카의 돌잔치 날이 되었어요. 돌잔치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다 잊었어. 그저 우리 민준이 마음에 깊게 남은 상처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저는 지금이 좋아요. 걱정 마세요.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던 걸까요? 그날 돌잔치에서 믿을 수 없는 인연을 만났어요. 민준 선배. 소정이? 군대 가기 전 잠시 활동했던 동아리에서 만났던 1살 후배를 이곳에서 만날 줄이야. 연락이 끊긴 지도 15년이 더 지난 것 같은데 후배의 모습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여긴 어쩐 일이야? 혹시 동생 부부랑 아는 사이? 저랑 지연이랑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거든요. 저랑 나이 차이가 꽤 있는데도 잘 통해서 학교 옮기고 나서도 종종 만나고 그랬어요. 와, 세상 진짜 좁네요. 선배가 지연이 아주버님일 줄이야. 그러게, 신기하네. 좋아 보인다. 잘 지내지? 뭐 그럭저럭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지연이가 오늘 저한테 소개팅 해주고 싶은 사람 있다고 예쁘게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선배예요. 동생 집에 조카를 보러 가면 재수 씨가 언제부턴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제 처지도 그렇고 아직은 마음이 덜 치유된 건지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알던 후배였을 줄은 몰랐죠. 후배는 제 사연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그동안 일에 바빠 또 나쁜 남자의 소가 아직 혼자라면서요. 상처 많은 사람끼리 한번 만나보겠냐고 장난스럽게 웃는데 그 모습에 제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우리의 기류를 눈치챈 재수 씨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동안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후배는 언제나 솔직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건 그 자리에서 표현했고 좋은 건 한없이 좋아했어요. 어머니와도 때로는 투닥거리면서 때로는 세상 애틋하게 편안하게 지내더군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점점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뜨겁진 않지만 따뜻하게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1년간의 만남을 끝내고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했어요.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우리 가족은 이 행복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검진을 받을 일이 있어서 병원에 함께 왔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아내가 활짝 웃으며 사진을 한 장 보여주네요. 아저씨, 더 늙기 전에 아빠 돼서 다행이다. 저와 아내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몇 달 뒤 만나게 될 제 아이의 엄마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반드시 봄은 온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에 힘을 믿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찾아올 우리의 봄을 기다려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